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이 괜찮은지 건강한지 점검을 할 때는 체온과 혈압을 제일 먼저 재보는 것처럼 요즘 경제가 어떤지 경기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려면 돈이 얼마나 풀려서 잘 돌아다니는지를 측정하는 통화량이라는 통계를 우리는 참고합니다. 지난 1월에 우리나라 통화량 통계가 기록적으로 급증을 했는데요. 이게 대출을 주로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연초에 대출 규제가 좀 풀리면서 일반 가정에서도 집 사고 생활비 같은 데 대출을 많이 끌어다 썼고, 기업들도 이자가 싸니까 대출을 많이 가져간 탓인데, 이렇게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면 물가가 또 오르지 않을지 이런저런 걱정거리들도 함께 생기지요. 오늘 금융시장 동향 시간에는 가끔 이렇게 통화량 뉴스가 나오면 우리는 뭘 좀 주목해 봐야 되는지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월 19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중요한 경제 뉴스들 먼저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예진 경제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해외 여행도 좀 다니고, 여행 안 다니더라도 출장은 최소한 좀 다녀야 되는데, 네. 이분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인지 면역이 있는 분인지 주사 맞은 분인지 이게 이제 헷갈리니까 네. 여권에다가 주사 맞은 분은 주사 맞았음 이렇게 도장을 좀 찍자, 이제 이런 이야기는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여권을 다 회수해야 되나? 그런 복잡한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답답한 항공사들이 먼저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하는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이 대한항공이 코로나 검사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트래블 패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이 트래블 패스라고 하면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 해외에 입국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정보, 코로나 검사 결과 이런 거를 휴대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증명서입니다. 예. 지금은 현재 해외 입국 시에 비행 72시간 전에 검사 결과를 이렇게 받아서 종이 문서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비행기 태워준다는 거죠? 그렇죠. 예. PCR이라고 알려져 있죠. 음성이다 이런 영문 증명서랑 여러 가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위조의 우려도 있고 또 준비 시간도 오래 걸리는 편이라서 이거를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손잡고 휴대폰 앱으로 증명할 수 있게 편의를 올리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깜빡해서 이 검사 안 받았으면 이제 출국도 못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휴대폰 앱으로 하면 일단 검사를 하겠죠? 네, 이런 겁니다. 일단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면 공항 내 코로나 검사센터에서 항원 검사를 받습니다. 예. 이 항원 검사는 우리가 흔히 받는 유전자 증폭이 아니고요. 침이나 콧물 같은 타액으로 검사를 하는 거라서 시간이 좀 빨리 걸립니다.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예. 그래서 검사 결과가 1시간 내외로 나오는데요. 그 결과가 승객이 미리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탑승 수속을 하는 동안 이 트래블 패스를 통해서 검사 결과 확인하고 탑승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래블 패스 대한항공 고객을 대상으로요. 5월 인천발 미국 로스앤젤레스행부터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나중에는 백신 접종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디지털 여권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죠. 다른 나라들은 그냥 보통 여권에도 백신 맞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도장 찍어주는 이른바 백신 여권? 네네. 그런 것도 좀 하는 나라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슬란드는 이미 1월부터 백신 증명서를 발급했고요. 지금 백신 접종률도 높고 집단 면역률이 가장 높은 곳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여기는 한 7월이면 나라 전체가 집단 면역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2월 말부터 그린 패스라는 걸 도입해서 이미 공항 말고도 레스토랑, 공연장 등 자유롭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 중입니다. 중국도 이미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출시를 했고, 일본도 도입을 추진 중이고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녹색 증명서라고 해서 이걸 통해서 유럽 내에서 격리 없이 자유롭게 좀 이동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에 스티커 붙이는 방식도 있고 별도로 증명서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네. 앱에 다운받아서 앱 보여드리면 이분은 주사 맞으신 분이네 하고 네, 하는, 아직은 통과시키는 수단이 좀 경우도 다양합니다. 있고. 우리나라는 혹시 계획이나 예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블록체인 형태의 디지털 증명서 발급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예.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통일된 지침은 없는데 주마다 추진하는 곳이 있긴 해서요. 지금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각 규제가 좀 완화가 돼서 요즘 미국 내 항공 여행 수요가 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항이 아주 요즘 미국 바글바글 한다고 네, 들었어요. 공항 이용객이 코로나 이전 이후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예. 다른 뉴스 하나 보죠. 우버라고 택시처럼 운영할 수 있는, 기사님 입장에서는 그냥 내 자가용을 잠깐 내가 할 일 없을 때 택시처럼
쓰게 하면서 손님 태워다 드리고 돈 받는 네. 그 서비스인데 이 우버 일을 하는 우버 기사님들도 우버의 근로자다. 그러니까 뭐 연금도 주고 휴가도 주고 해야 된다 하는 판결이 영국에서 나왔군요. 네, 이 판결이 나오고 우버도 이제 어제 음. 우리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근데 이게 예. 앞에 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예. 잠깐 얘기를 드리면 2016년에 영국 우버 운전기사 2명이 처우를 개선해달라 이렇게 우버를 상대로 고용심판원에 소송을 하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영국에서. 네, 근데 우버가 3번이나 패소를 하고도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계속 끌어오게 된 거죠. 근데 결국 지난달에 영국 대법원이 우버가 드라이버를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분류해야 한다 이렇게 땅땅땅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예. 우버가 지금 임금이나 뭐 계약 조건, 규율까지 감시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버가 어제 오케이 앞으로 우버 플랫폼 이용하는 7만 명 이상의 운전자들을 노동자로 대우하겠습니다라고 예.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도 준수해야 되고 네, 휴가나 복지 이런 것도 근로자처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영국은 개인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좀 모호한 별도의 요런 계층을 위한 네. 지위가 있기는 있다면서요? 영국이 고용 분류가 조금 특이합니다.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개인 사업자, 예. 셀프 인플로이드, 그다음에 근로자, 인플로이드, 그다음에 노동자, 워커 이렇게. 또 언뜻 듣기로는 그럼 근로자와 노동자가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근로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연금부터 세금, 뭐 복지 다 회사에서 적용해주고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이 비고용자고요. 노동자는 개인 사업자와 근로자 그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버가 조금 더 결정하기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예. 노동자로 인정받게 되면 운전기사들은 시간당 8.72파운드, 한화로 약 14,000원의 최저임금과 유급휴가, 연금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근무 시간도 승객을 태운 시간만이 아니라 예. 우버 앱을 켜는 순간부터 근무 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버 앱을 켜고 저녁 때 우버 앱을 끄면 손님 하나도 안 받아도 뭔가 조치가 있겠죠. 와 이건 하여튼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래서 네. 택시를 완전 월급제 합시다 뭐 이런 얘기할 때 그게 잘 통제도 안 되고 정보도 없는데 그래도 안 돼요 이제 해서 산업금 형식이 이제 아직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버라는 회사가 좀 머리가 아프겠습니다. 뭐 일단은 현지 업계 전문가들이 좀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노동자에게 들어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예. 한화로 한 5,60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우버 요금 최대 30%까지 올릴 거다 내다보는 예. 시각도 있고 앞으로 뭐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우버가 운전기사들을 30%가량 줄일 거다 이런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큰 충돌은 없는데 오히려 우리는 택배 기사님들과 관련한 이 논의가 좀 뜨겁죠. 같은 얘기인데 맞습니다. 사실 우버는 우버 앱 켜고 하루 종일 손님 안 받아도 그만인데 택배 기사는 이 배달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지금 네.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영국 우버 판결이 다른 플랫폼 회사를 비롯해서 이 개인 사업자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뭐 어떤 계기나 영향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요즘 긱 이코노미라고 해서 어디 기업이나 조직에 속하지 않고 계약직이나 임시로 근무하는 형태의 경제 활동이 많잖아요. 저도 뭐 연구소 개인 사업자긴 하지만 방송국 입장에서 보면 긱이거든요. 김예진. 최근 우리 정부에서도 그래서 플랫폼 종사자들을 보호할 법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쿠팡 얘기 살짝 해보면 여기는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 형태인데 예. 이 최근 근로자 사망 사고로 관리 문제 지적이 좀 잇따르고 있죠. 그래서 우버 사례를 보고 뭐 대응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쿠팡이 최근 근로자 재해나 노동 규제 등을 지원을 받고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걸 지원해주는 한국 경영자 총협회에 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가 아직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뜨거운 이 이슈. 계속 또 이런 얘기 나오겠죠 앞으로도. 네. 다른 이슈도 하나 해보죠. 반도체 부족하다는 이야기, 특히 이제 대만 같은 데는 물이 부족해서 반도체 못 만들어요 하는 이야기는 전해주셨고, 네. 석유화학 제품, 뭐 플라스틱 이런 것도 부족한 모양이에요. 네, 이 반도체 품귀가 일단은 자동차를 넘어서 지금 뭐 소비 가전, 스마트폰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고요. 예,
뭐 별개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북미 자동차 공장 가동 중단된 상태고 또 대만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악의 가뭄이 아직까지 계속 지속이 되면서 TSMC가 가동이 중단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텍사스 한파로 셧다운됐다고 말씀드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공장도 있거든요. 지금 한 달이 지나도록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갑자기 정전된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기계들이 아직 못 움직이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이제 한파로 수도관이 얼어버려서 나중에 뭐 녹슬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이 텍사스 한파가 석유화학 제품 공장에까지 타격을 주는 바람에 플라스틱 원자재 부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 백신으로 의료기기 수요가 급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사바늘, 뭐 의료용 장갑 이런 걸 만드는 업체까지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좀 하나 보죠. 미국의 모건스탠리라고 하는 글로벌 투자은행이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펀드 이거를 뭐 내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모건 스탠리가 자산 관리 서비스를 받는 고액 자산 고객에게 비트코인 관련 펀드를 편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국내에 뭐 비트코인 펀드를 만든다 이렇게 보도가 다 되고 있는데 이게 다소 해석의 오류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투자자들은 직접 비트코인 사는 건 불안하고 펀드에 가입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다는 건데 그냥 사지 비트코인 왜 굳이 그렇게 펀드에 가입하고 수수료 주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아무래도 직접 투자보다는 이 펀드 형태 간접 투자가 뭐 해킹이나 거래소 먹튀, 뭐 암호키 분실 같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도를 낮춰준다고 생각해서요. 자산가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펀드 형태로 투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긴 이 거래소가 내 계좌 딱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거래소한테 맡기고 거래소에서 알아서 좀 사주세요 이런 개념이라고 하더군요. 어예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이면 이제 한 2달쯤 전인데요. 1월 달에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재보니까 이게 뭐 매달 조금씩 늘어나기는 한데 또 꽤 많이 늘어나서요. 통화량이 크게 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통화량이라는 게 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은 이 얘기 좀 자세하게 들어보죠.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게 주식시장하고도 꽤 연관되는 통계인가 봐요. 그렇죠. 통화량이 많다라는 것은 일단 경기를 볼 때 통화량과 화폐 유통 속도 이 두 가지가 경기랑 이제 양의 관계가 있다. 통화량이 많아지면 경기가 좋은 거고 유통 속도가 빨라지면 경기가 좋다. 이렇게 경제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통화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용어 정도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통화량 이야기할 때 뭐 협의통화, 광의통화에서 M2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씁니다. 화폐를 측정하는 두 가지 지표인데요. 일단 그냥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면 다 똑같은 돈이니까 그냥 돈의 총량을 재서 통계 보니까 뭐 한 3,000조 좀 넘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하면 되지 왜 M1, M2를 굳이 나눠요? 근데 그 돈이라는 게 내 지갑에 있는 돈일 수도 있고 은행에 있는 돈일 수도 있고 은행에 있는 돈 중에 뭐 예적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구분해 놓은 건데 이제 협의통화 M1이라는 것은 진짜 즉시 꺼내 쓸 수 있는 돈. 내 지갑에 있는 돈이나 아니면 그리거나 이제 은행의 뭐 CMA라든지 수시 입출금 통장에 있는 그런 돈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즉시 쓸 수 있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그건 너무 이제 좁은 의미다. 그래서 M2라는 것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광의의 통화 M2라고 하는데 이거는 M1에다가 만기가 2년 남지 않은 2년 미만의 금융 상품을 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정기예금 뭐 그러니까 2년이 만기가 안 남은 정기예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즉시는 아니지만 곧 사용할 수 있고 해지에도 아주 큰 타격이 없는 그런 것들을 포함한 금액을 M2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M2가 지난 12월 말 대비해서 12월 대비해서 이건 평전 개념입니다. 평전. 12월 대비해서 41조 8천억 원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233조 원으로 늘어났는데요. 이게 비율로 보면 금액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고 가장 역대 최고치로 늘어난 거고 비율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게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최근에 가장 높았었던 최근에 한 뭐 4, 5년 사이에 가장 높았었던 수준이 뭐 9%대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넘어섰다라고 해서
증가하는 속도가 좀 빨라졌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은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데 네. 늘어나는 폭이 뭐 한 7, 8%? 뭐 요 그 정도가 정도였는데. 보통이었는데 네. 지난 1월에는 1년 전과 비교하니까 10%가 늘었더라. 네,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어,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 늘었던 이유가 뭐예요? 일단 두 가지 요인인데요. 가계자금의 유입이 많았습니다. 뭐 영끌이라고 해서 뭐 부채 많이 일으켜서 예. 이제 전에는 이제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했었는데 그게 유동성으로 남아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40조 넘게 늘어난 유동성 중에 기업 유동성이 무려 24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는데 기업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대출도 많이 받았고요. 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대출도 많이 받았고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 같은 것들을 발행하면서 보통 회사채를 발행해서 투자를 하면 이게 유동성으로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싸니까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금 좀 가지고 있어 보자. 이런 심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1월에 계획 세우면서 현금을 좀 마련해 놓은 걸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돈을 빌려서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유상증자, 기업대출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기업 부분의 통화량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풀려 있는 돈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이유는 그러면 가게든 기업이든 대출을 받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 대출을 은행에서 주는 돈인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전에는 그 돈은 통화량으로 계산 안 되나 봐요. 그렇습니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이고. 네. 그러니까 그게 시중으로 흘러나오면 이제 그게 통화량인데 네.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 뭐 금리 싸니까 대출 많이 받았겠죠. 뭐 맞습니다. 가게든 기업이든. 정부도 돈을 좀 풀어서 경기 살리려고 돈을 많이 푼 경향도 있고. 아니면 경기가 아주 좋으면 야 이거 너 대출 받아서 이 장사도 한번 해보고 저기 설비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런 수요가 많아지니까 돈이 더 빨리 풀리겠군요. 그건 이제 유통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버리면 통화량에는 잡히지 않게 되는 거죠. 유동성에는. 돈이 많아지는데 그거를 뭐 상가를 산다거나 예. 주식을 산다거나 예. 하면 유동성에는 잡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주식 판 사람 통장으로 돈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잡힐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그럼 주식 시장에는 어떤 신호를 주는 겁니까? 통화량이 빠르게 늘어난다는 게. 그게 참 중요한데요. 예. 이제 유동성이 늘어나면 이게 경기가 좋다라는 것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정말 좋네, 화랑이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늘어나 버리면 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최근에 올해 들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뭐 그러면서 금리 올라가는 거 걱정을 하고 있는데 화폐의 공급 자체가 늘어나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내 지갑에 10,000원 있을 때랑 100만 원 있을 때랑 씀씀이가 달라집니다. 좀 그렇죠. 비싼 것도 살 수 있고 뭐 공급이 많다 보니까 예. 내가 뭐 돈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최근에 식품 가격, 에너지 가격 다 급등하고 있는데 여기에 화폐까지 많아지면서 유동성까지 풍부해지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고 뭐 사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보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는 건 당장은 좋은 신호일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 자체가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명분이 생길 수도 있고 물가가 올라가면 당장 걱정은 된다. 그렇죠. 꼭 좋기만 한 뭔가는 없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잘 조절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중앙은행에서 유동성을 잘 조절해서 예. 정말 과열이 일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만 통화량을 풀었다가 그렇게 이제 좋아질 것 같으면 또 통화를 좀 회수하고 이럴 수 있으면 좋은데 예. 예전에 이제 이쪽과 관련된 이제 프리드먼이라는 경제학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온실 속의 바보. 이렇게 이제 샤워를 하는데 뜨거운 물을 막 틀었어요. 예. 뜨거워서 뜨거워 하면서 또 샤워기를 왼쪽으로 하면 또 차가운 물이 나오고. 샤워실에 바보. 네. 예. 욕조라고 했네. 죄송합니다. 온실. 온실? 온실은 네. 야채 키우는 곳이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게 예. 조절하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이게 뭐 올라갈 때는 사실 과열인지 모르고 올라가고요. 또 떨어질 때는 또 안 좋은지 모르고 계속 떨어지니까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금리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가가 들썩들썩하는 이유가 미국 중앙은행은 우리 금리 안 올릴 거예요. 괜찮아요. 저희를 믿으세요. 그러는데 네.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이 자칫하면 이 신호를 잘못 보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초보 운전자 뒤에 탄 택시 손님처럼 네. 되게 불안한데 이제 이런 느낌을 갖는 모양이에요, 투자자들이. 뭐 택시도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뭐 주변 지표들 보니까 금리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도 발생하는 것 같고 통화량도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참여자들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갈 때는 은행 주식이 좋다 이런 얘기는 있던데 그게 은행 주식하고는 무슨 관계 있습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는요. 예. 우리가 은행의 가장 큰 수입원은 예대 마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금 받은 거를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금리가 1%일 때 예대 마진을 0.2% 붙일 때랑 금리가 10%일 때 0.2% 붙일 때는 네. 절대적인 규모에서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금리가 조금 더 붙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는 똑같은데 네. 1%에서 0.2% 먹는 거랑 10%에서 0.2% 먹는 거는 절대적인 금액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대 마진 자체가 절대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금리가 10%일 때는 예금 8%, 대출 10%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2%를 먹는데 네. 금리가 아주 낮으면 2%를 못 먹죠. 예금 0.2%. 1%, 네. 뭐 대출 1.8% 이렇게밖에 못 먹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의 주 수입원인 예대 마진이 올라가서 은행주에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요즘 미국에 보면 은행 주식들이 거의 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던데 그게 그 이유군요. 맞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여기서 마무리하죠.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일은 토요일이죠. 8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